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1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제 우리 설레이는 백억님이 고3 아들 태윤이 데리고 진짜 제가 운동하는 일요일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양재근린공원에서 제가 공을 차는데 아들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굉장히 빡센 게임이었거든요. 서초구 40대 우승팀인 팀하고 매칭을 잡았는데 거기도 20, 30대 저희도 20, 30대 다 해가지고 차는데 거기 40대 선수 중에 선출인 선수가 있는데 저희 서초구에서 득점왕 그리고 서울시대에 나가서도 득점할 정도로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어제 경기에 가봤더니 젊은 선수 중에 아주 날렵한 선수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공을 잡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퍼스트 터치라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프리미어 리그 갔을 때 지적된 게 퍼스트 터치가 좀 약하다. 이 퍼스트 터치가 패스가 쫙 왔을 때 그걸 아주 가볍게 내가 공을 차기 좋게 딱 잡아 놓는 건데 그 퍼스트 터치가 안 되면 보통 아마추어 선수들은 다 똑같죠. 공이 좀 세게 오면 발에 탁 맞고 이렇게 멀리 가버리죠. 근데 어제 그 선수가 엄청 빠르기도 한데 뒤에서 롱 패스를 해주는데 그걸 아주 가볍게 푹 날라가지고 가볍게 방향을 돌려서 저희 골대 쪽으로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밖에서 딱 보면서도 저 선수는 최소 대학 축구 이상은 했겠다 싶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주 FC 현역 선수더라고요. 23살이라고. 그런데 그 선수가 벼락 같은 슈팅을 날린 거에 여기 안경이 깨지면서 순간 잘하면 찢어졌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피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옆에다가 던져놓고 괜찮다고 안경 이거 뭐 다시 항상 제가 불태를 찾아보니까 그러고 하여튼 혈투였습니다. 혈투 아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골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4대 0으로 이기기도 하고 그전 게임은 6대 3으로 우리가 또 지기도 하고 총 6게임을 정말 혈투로 했는데 우리 설레는 백억님 아들 태윤이가 왔길래 이 고등학생이 끼기에는 조금 벅찬 게임이라서 마지막 게임만 태윤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찾는데 아주 그 눈빛을 보면 살아있더라고요. 태윤이 눈빛이 살아있는 거 보면서 그 우리 설레는 백억님이 처음에 그 한 몇 달 전에 그 댓글 남겼었잖아요. 고3 아들 때문에 뭐 이런저런 그래서 제가 하나도 하지 말고 아빠는 아들 있는 아빠는 내가 형이다 생각하면 돼요. 형. 보통 우리가 부모님들이 내가 못했던 걸 우리 애들이 해줬으면 하면서 어떤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못 이룬 꿈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학교는 다 다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이 학업에 대한 약간의 그 핸디캡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보통 보면 다 있으시죠. 예전에 저희 고객분 중에 연대 의대를 나오신 어머님이 계셨는데 뭐 자기 아들 얘기하면서 아들이 공부를 손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자초지종을 제가 듣다 보니까 서울대 의대를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거의 약간 야단 비슷하게 아니 그 어머님도
아니 서울대 의대 가고 싶었는데 근데 서울대 의대나 연대 의대나 어렵기는 뭐 전국 200등하고 전국 500등하고 그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시험 까딱 하나 잘못하면 그 한 점수 하나 차이로 대학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그걸 갖다가 아들한테 그걸 요구를 하니까 아들은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힘드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걸 손을 놔버리면서 나는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약간 반항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엄마 아빠의 기대에 내가 그만큼을 못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표출하냐면 나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일부러 더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다는 거. 그래서 아드님 있는 아빠들은 항상 그러면 형 같은 아빠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많이 놀아줘야 돼요. 저는 저희 형님하고 맨날 어릴 때 같이 놀러 다니는 기억밖에 없거든요. 항상 뭐 대학교 때도 농구 엄청 하고, 미국에 저희 형이 제대해가지고 제가 어학연수 할 때 왔을 때는 저희 형이랑 둘이서 미국 일주 했었습니다. 한 4일 동안 미국 일주도 둘이서 차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중간에 또 싸우기도 했었지만, 지나고 보면 저와 그렇게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거는 또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 형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처럼 아들한테는 형 같은 아빠가 돼야 되는데, 어제 우리 설레이는 배경님이 딱 아들 데리고 와서 3시간 동안이나 운동장에 있다가 가셨는데, 계속 데리고 오세요. 형 같은 큰아빠 역할, 제가 큰형 같은 역할을 태윤이한테 계속 해줄 거니까요. 그렇게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면 나중에 철들잖아요. 철들면 또 그때 가서 지가 알아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어릴 때 본인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과도한 어떤 기대로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다 보면 아이가 자꾸만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면 그것만큼 안 좋은 건 없어요. 어제 태연이 보니까 덩치도 좋고 눈빛도 살아있고 축구도 잘하고 잘생겼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이 축구 얘기 또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자, 댓글 좀 보겠습니다. 8월 시장이 참 어렵네요. 그죠? 네, 절대 이 8, 9월 달은 골프로 따지면 제가 핸디캡 1번, 2번 가장 어려운 1번, 2번 홀이라고 했잖아요. 자, 안 그래도 은을 주시하고 있던 중 언급해 주신 은 관련 기사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온도가 들어있다. 당신과 소중한 사람의 인생에 더 많은 행복을 주고 싶다면 먼저 말부터 바꿔라. 그 말이 당신의 세상의 온도를 다르게 바꿔 놓을 테니까. 책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제일 중요한 게 진짜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말, 고운 말. 네. 이게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저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말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내뱉는 이 말도 전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우리가 내뱉은 이 에너지들이 전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에너지들을 어떤 에너지들,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나의 입인지 아니면 긍정의 에너지를 쏟아내는 나의 입인지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를 뿌리면 긍정의 리액션이 있다는 거죠. 작용, 반작용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뉴턴의 제3법칙. 반드시 물리학의 법칙이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 내가 뱉은 말의 에너지가 다 남아있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리액션, 반작용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는 당장 올 수도 있고, 예, 그게 늦게 올 때는 나의 아이들, 나의 손자, 손녀 때 그 리액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빙빙빙빙빙 돌아서. 그래서 당신의 세상의 온도를 바꿔놓게 된다. 말이 당신의 세상의 온도를 다르게 바꿀 거다. 네, 100% 동감합니다. 자, 오랜만에 댓글 달아봅니다. 마지막 대웅제약 비만약 패치형은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하셨고, 가격이라든가 편의성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동영상을 보기만 하다 처음으로 댓글을 남깁니다. 질마제 나인님이신데, 요즘 시황 보면서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전문인 말씀을 듣고 최근에 주식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네. 이런 액션을 하시는 것도 실력입니다. 액션. 백악관에서 관세 수입으로 국민 1인당 매달 600불씩 준다고 하네요. 미국 인구가 3억 5천 정도 되니까 원 환율로 계산해 보면 300조가량 되는데 실제로 매월 그 많은 돈을 미국인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안 되죠, 그죠? 네, 트럼프가 보면 말을 되게 과장되게 많이 합니다. 과장되게, 그죠? 자, 캐대언 관련해서 젊은 세대 입장에서 인기의 요소를 생각해 봤습니다. 캐대언 인기가 초창기 방탄소년단이 인기 얻은 이유랑 유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대언에는 주제의식이 있거든요. 개인의 결핍에 대한 치유, 적과 대립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 이해하는 것에 다다르는 what it sounds like 이런 것들, 그리고 완벽을 요구하는 사회에 맞서 내 개성을 드러내는 것. 트와이스가 부른 Take It Down은 초기에 적을 무찌르자, 악귀를 죽이자라는 내용의 노래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고 멜로디가 덜 중독적이기도 하고요. 자아 정체성, 하모니 등을 총망라한 골든이 빌보드 핫 100 1위에 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APR 대표님이 예전에 MZ세대는 나라 간 격차가 적고 오히려 세대 간 격차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방탄소년단도 Love Yourself라는 주제의식으로 글로벌리 큰 인기를 얻었었고, 당시 경쟁 아이돌들은 그냥 사랑 얘기, 해외 아티스트들은 나 잘났다 이런 가사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이게 경쟁자들이 얘기 안 하던 주제의식이었는데 팬들의 나이대에는 꼭 필요한 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고 워낙 퍼포먼스도 좋다 보니 팬이 글로벌로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6년부터 방탄소년단을 좋아했었는데 와, 10년차 암이네요. 그때 좋아하게 된 계기가 그저 그런 아이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노래의 가사에 어른들은 주식처럼 우리를 매도해.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라는 구절이 뇌리에 박히더라고요. 어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노래를 찾아보게 됐고 영상도 보고 하면서 자연스레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캐대언과 케이팝이 요새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제 생각을 접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제의식을 얘기하면서 케이팝 코팬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인기를
얻은 것 같아요. 저도 타인에게 친절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댓글의 핵심 키워드는 친절과 감동. 네, 타인에게 친절과 감동. 네. 이런 댓글은 좀 자주 좀 써주세요. 네, 이 K-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번에 빌보드 핫백에 올랐구나 뭐 요 정도 아는 거지. 이 우리 K-팝에 이번에 이렇게 1등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 이유, 인기의 요소 이게 뭐지? 네, 이런 걸 아주 거의 뭐 전문가급으로 적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타인에게 하는 선물 중 가장 귀한 선물은 시간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프로에서 박전무님을 처음 알게 된 게 2019년쯤이었고 2024년에는 코엑스에서 했던 머니쇼 강연에서 직접 뵙고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아람님, 네, 성함이 이아람님이신 것 같네요. 집에 있는 사인본이 24년이 아니라 23년이었네요 하셨습니다. 네. 그때 또 사인해 드린 분이라고 하니까 또 왠지 반갑습니다. 딸에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부탁해서 지금 다 읽었어요. 전무님께서 프로 선수와의 경쟁을 말씀하셨는데 다 읽고 나니 더욱 느껴지는 바가 많습니다. 완독을 자축하며. 건망증 때문에 영양제는 절대 못 챙겨 먹지만 모닝 브리프와 웜의 신박은 꼭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 전 기업 분석에서 레딧에 대해 배우고서 앱을 깔아 써봤더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아이도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오픈 채팅방에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나누기를 좋아하길래 시대적 현상인가 싶어 주식을 담았는데 60% 수익률 대박이 났습니다. 이런 건 자랑하고 소문내고 또 감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하셨습니다. 네, 요렇게 댓글 다신 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 나의 투자에 대한 기록이 되니까 거죠. 네, 우리 웜의 신박에다가 댓글 많이 다십시오. 연휴 동안 수면제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아니 이 얘기는 이 우리 웜의 신박을 매번 그죠? 주무실 때 들으신다는 건데 내가 가는 길.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올라왔던 영상들 보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놔서 아마 조금 걱정되시면서 오히려 잠이 좀 안 오셨을 수도 있는데 네. 연휴 동안에 저는 그래도 이번에 연휴 동안에 좀 일찍 그래도 자가지고 잠을 그나마 좀 이번 연휴 동안에 푹 잔 것 같습니다. 올 4분기 내년 1분기 지나고 큰 하락이 올 거라고 반복하셨는데 그게 한국 증시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코인, 미국 시장 다 안 좋을 겁니다. 내년 하반기에. 트럼프가 관세를 만약에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금처럼 유지하면 박살납니다. 내년 하반기에. 코인 시장도 박살납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코인으로 도망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동안의 코인 시장의 변동성 보면 코인도 마이너스 한 70% 박살날 겁니다. 솔직히 왼쪽 책장에 주식 관련 프린트, 주식 차트 프린트물, 상장 등 책을 억지로 올려놓은 거 보면 엄청 짜쳐 보임. 구도를 담백하게 담아보시길.
3프로TV 시청자인데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보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저 프린트물은 제가 원래 인피니티 있을 때는 요 뒷면 있잖아요. 이 뒤에도 전부 프린트를 다 붙여놨었는데 그 왜 붙여놨냐면 자꾸 까먹거든요.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돌에 새기기 위해서 오다 가면서 계속 보면서 저 숫자들을 외우려고 해놨는데 이분 이름이 뭐죠? 혼막으로 억지로 올려놓은 건 아닙니다. 외우려고. 그냥 한 번 봐가지고는 안 외워지니까. 근데 좀 깔끔하게 정리는 해야 돼요. 그죠? 오늘 초반에 전문이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백억님이 해놓으셨네요. 전문님 컴백홈에서 밀린 채밀턴 스터디 하려고요. 읽어주시는 댓글에서 마음 공부도 되네요 하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부족한지를 랩이 있다는 것을 듣고 오늘 KB 부진점장님 뵙고 약속 잡고 왔는데 그분도 예전에 전문의 강의를 듣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같은 마음, 좋은 만남이었어요. KB증권이 그 전에 현대증권이라고 현대증권이 그래도 탑5 안에 드는 증권사였었거든요. 한 25년 전에. 그러다가 KB한테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KB 부지점장님 정도 되시면 현대증권 출신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현대증권 강의를 많이 나갔었어요. 현대증권 직원분들 대상으로 선물 옵션 강의도 한 6시간 한 적이 있고요. 마북에 보면 그 인재개발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진점장님이 아마 제 강의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임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저녁에 러닝 시작했어요. 체력 단련하고 주식 기초도 단련해야죠. 지난번에 차트의 정석 수강 신청했는데 전무님 엄청 젊어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이 차트의 정석 3년 전에 찍을 때만 하더라도 괜찮았었는데 제가 4년 전, 5년 전 특히 5년 전에 신사임당 나갔던 그 영상 보면 정말 한마디로 한 5년 만에 폭삭 늙었수다 정말 된 것 같은데 그나마 이 강남역에 그 로웰 성형외과 거기 가서 요 피부 레이저 좀 하는 바람에 그나마 약간 괜찮아졌어요. 그렇죠? 그 총 10회인데 제가 한 4번밖에 안 받고 지금 못 가가지고 조만간에 한번 가야 되는데 어제 그 축구한다고 또 얼굴이 약간 거실러졌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석유화학공단의 설계 관련 업무를 3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제 업무는 계산이 딱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제가 주식시장을 상상하고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분야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자산관리는 체슬리에게 랩 가입하고 휴가 왔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네요. 진작에 할 걸 그랬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시면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희 3억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인턴분들 중에 이번에 그 9월 조정 때 조정이 왔을 때 또 사야 되잖아요. 사야 될 때 뭘 사야 되지 아마 좀 그러신 분들은 9월에 제가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사야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턴분들은 그 체슬리 MP 그 30 종목 그냥 그 비중대로 다 사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그냥 다 사셔도 되고 그 중에서도 좀 압축해서 내가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KB증권이나 삼성증권, 한투 이런데 랩 신한투자가 오늘부터 또 모집하던데
네, 신한 투자가 5천만 원 이상이면 아마 될 건데요. 5천만 원 정도 랩 가입해 놓으시고 뭐 사는지 뭐 사는지 보고 모범 답안 보고 따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마 되실 겁니다. 설거지하면서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시간이 나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웜의 심박들은 뭐 수양도 하고 시야도 넓히고 있습니다. 투자와 삶의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얼마 전 어리석은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조언장에서 번 수익금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읽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오만했구나. 시장이 좋아서 번 돈인데 내가 실력이 있는 줄 알고 너무 들떠 있었구나 반성했습니다. 수시로 올라오는 자책감과 자괴감에 잠시 매매를 멈추고 모닝브리프와 웜의 심박만 들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너무 자책 안 하셔도 돼요. 원래 주식이 벌었다가 터졌다가 벌었다가 터졌다가 벌었다가 터졌다가 벌었다가 터졌다가 근데 터질 때 내가 다 팔았어야 되는데 이러면 한 번도 안 터지고 벌기만 벌고 안 터지고 벌기만 벌고 안 터지고 그런 투자자는 없습니다. 단지 벌 때 좀 많이 벌고 터질 때 좀 더 적게 터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전체 수익률이 연평균 15%를 목표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수익금의 일부를 잃었다고 너무 내가 탐욕적이었구나 그렇게 너무 오만했구나 하면서 자책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내린 결정에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요. 계속 그런 후회에 대한 다음에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 원칙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저번에 헤어샵 다녀오셨군요. 네, 지난주에 시간 날 때 좀 머리 정리 좀 했습니다. 오래되어도 나만의 기준으로 밸류를 잡고 적정 주가를 잡는 것만큼이나 익절 또한 쉽지 않네요. 아침에 물려있는 종목 중 꼬리 자르기 한 종목 들어가야겠어요. 한 종목에 2억이 있었는데 절반을 현금화했습니다. 은행주라서 많은 수익을 냈는데 불안함이 생기네요. 잘하셨네요. 체슬리의 어원은 혹시 허드슨 강의 기적의 주인공에서 온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 기장님 성함이 체슬리 슬램버그셨습니다. 전문님 오늘 웜의 신박에서 왜 이 기사를 읽기로 했을까? 독자들이 이 기사로부터 무엇을 얻어가기를 원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 쉘님께서는 상당한 이 공감 능력에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오셨네요. 보통 신문 기사 이래저래 하다 보면 한 10개, 11개 될 때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추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사는 꼭 우리 채밀턴 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 하면서 주식 전량 매도하고 레버리지 다 갚았어요. 이제 대출이자 걱정 안 해서 너무 좋아요. 1년을 배당받는 달 빼고 8개월 이자를 내고 40% 손실은 옵션인데 최근 모두 복구하였다고 합니다. 잘하셨네요. 양파 쿤야님이십니다. 작년부터 바이오와 2차전지 들고 있는데 아직 손실 구간이랍니다. 최밀턴님들 댓글을 보면서 8, 9월은 현금화가 필요하다 느끼지만 나름 긴 시간 기다렸고 지금은 고퍼주 시간이다 라는 생각에 정리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네, 이럴 때는 그래도 한 30%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는 만약에 빠지면 30% 정리해서 현금을 챙겨놨으니까 나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정 안 오고 올라가면 그나마 30%, 70%는 들고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주, 우선주 계리율 차이 많은데 전자 우가 매력적일까요? 하셨습니다.
실제는 뭐 거의 이게 500원 배당을 하게 되면 50원 그런 식으로 조금의 배당 매력이 있는데요. 그 배당금이 똑같아 하더라도 그 본주의 가격이 훨씬 싸니까 배당 수익률 면에서는 시가 배당률로서는 우선주가 그래도 시가 배당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EUV 차트랑 현대차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주가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가 배당률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만약에 전자가 배당 수익률을 더 높여준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우선주가 약간 현대차 EUV처럼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 퇴직연금 요 얘기만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퇴직연금을 얼마 전 DC형으로 전환했습니다. 어스플러스의 ETF를 매월 체크해서 퇴직연금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필반지수 나스닥 100, S&P 500 순으로 이번 추석 전에 좀 담아보려고요. 채권도 30%를 담아야 하는데 채권은 어떤 공부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주식 퇴직연금 ETF에서 승부는 저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에 우리나라 국공채 10년 이상짜리에 투자하는 ETF다 보니까 수익이 그거는 국내 장기채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 ETF는 수익이 꽤 나 있는 편인데 그냥 채권 쪽 ETF 30%는 우량채에 투자하는 채권 ETF 그리고 10년짜리 아니면 그냥 국고채에다가 투자하는 그냥 채권에서는 별로 저는 채권에서 여기서 뭔가 먹어야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나머지 70% 주식형 ETF의 수익률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채권이나 현금성 뭐 MMF 뭐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걸로 그냥 가져가도 되실 것 같습니다. 매번 1.25로 듣다가 0.75로 한번 들어봤는데 진짜 졸립더라고요. 왜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들으시는지 알겠습니다. 더 느리게 들으면 진짜 졸리게 하겠네요. 보니까 저도 좀 전에 이 금요일 영상을 보면서 1.5로 들으니까 1.5 스피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제가 좋아하는 만물상 로봇 올림픽입니다. 앞으로 뭐 한 10년, 15년은 로봇 테마가 주식시장에 계속 반복되는 주도 테마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기사는 웬만하면 꼬박꼬박 좀 챙겨보려고 하거든요.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낀 로봇이 사각 링 위에서 어설픈 주먹을 날린다. 초록잔디 구장에서는 빨강, 파랑 조끼로 구별한 5대5 축구가 한창이다. 몸싸움 비슷한 동작을 시도하다 걸핏하며 뒤엉켜 넘어진다. 그래도 곧 발목, 무릎, 관절을 활용해 일어선다. 관중석에서는 인간이 응원 중이다.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에서는 휴머노이드 운동회 2025가 열렸다. 육상, 체조, 권투, 축구 등 26개 종목에 걸쳐 미국, 독일 등 16개국이 참여했다. 축구나 권투가 유치원 운동회 수준이었다며 1500m 달리기는 인간 능력에 가장 근접한 수준이었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6분 34초 만에 결승선을 통과한 중국 유니트리사의 로봇 H1. 인간으로 치면 아마추어 대회 남성 평균 기록이라고 한다. 세계 기록은 3분 26초인데 H1은 체화지능이라고 쓴 조끼를 입고 완주했고 주최 측은 이번 대회 모든 공식 경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체화지능 로봇들의 축제였다고 홍보했다. 4개월 전에 중국에서 열린 로봇 마라톤만 하더라도 일부 원격 제어를 허용했고요. 또 하프 마라톤이었던 그 대회의 우승 기록은 2시간 40분으로 대략 시속 한 8에서 9km였지만
이번 H1은 시속 12에서 13km였고요. 당시엔 대부분 출발하자마자 넘어지거나 중도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거의 모두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은메달, 동메달의 기록도 1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기술 기록 모두 상향 평준화가 됐고요. 물론 아직 인간의 최고 속력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인간과 로봇의 달리기 능력을 비교할 때 종종 인용되는 선수가 남아공의 의족 스프린터인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인데 종아리뼈 없이 태어나서 1살 때 무릎 아래 양쪽 다리를 절단을 했고요. 특수 탄소 섬유 재질의 칼날 같은 의족 덕분에 블레이드 러너로 불렸는데 2012년 런던 올림픽에도 출전했는데 100m를 10초 91 그리고 400m는 45초 39의 기록은 장애 없는 최고 엘리트 선수와도 다툴 실력이었다. 로봇이 아직 극복하지 못한 숙제가 전신 협음과 관절 제어라고 한다. 워싱턴대 로봇공학과 세뮤얼 버튼 교수는 로봇의 개별다리 부품과 동력 장치는 최신 기술로 따지면 치타 못지않게 뛰어나지만 이 부품을 실제 달리기라는 복잡한 동작으로 통합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많다고 진단했고요. 도약, 착지, 방향 전환처럼 스피드와 힘, 미세 균형이 동시에 필요한 동작은 아직 아주 복잡한 전신 협응과 관절 제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인간과 피지컬 AI의 간극이 줄어드는 속도가 무섭다. 아니 근데 여기 기사에도 보면 4개월 전에 있었던 무슨 대회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AI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연산 속도라든지 이런 게 빠르다 보니까 과거에 10년 걸리는 걸 그냥 6개월 이렇게면 해버리니까 기술 발전의 속도가 참 무시무시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빌 게이츠의 특별기구 한강의 기적에서 세계 문제 해결사로 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25년 동안 세계 보건과 개발 분야에서 재단을 이끌며 국제개발 투자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왔다. 내가 매우 좋아하는 사례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이고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막 벗어난 한국을 두고 한미군 장성은 회복까지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나 한국은 그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입증을 했고요. 빈곤과 기아, 질병에 맞서서 싸우기 시작한 한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투자를 이어갔고 한국이 장기간 건강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한국은 세계에서 그 몹시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아주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한국을 찾는 것은 한국이 그동안 축적한 인재와 자원 그리고 혁신 역량을 활용해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발전 경로를 설계하도록 돕고 동시에 자국의 번영과 건강도 함께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성과가 세계 곳곳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각국이 힘을 모아 세계보건과 개발에 투자한 결과 10억 명 이상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났고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지금 이 성과는 위태롭다. 부유한 국가들이 이를 가능하게 한 글로벌 보건 개발 자금에서 수백억 달러를 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한국이 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삶과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건강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투자하며 국경을 넘어 확산될 수 있는 질병 전파를 막고
전 세계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상호 연결된 세계 경제 속에서 모두가 이익을 얻는 성장을 축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게이츠 재단은 지금까지 1,000억 달러를 투입했고요. 앞으로 2,000억 달러를 추가 기부해서 세계의 가장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그러나 발전 궤도로 돌아가려면 전 세계 국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이 국제보건과 개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2018년 이후 공적 개발 원조를 2배 이상 늘린 것을 보며 큰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리더십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3가지를 기대한다. 자, 첫 번째가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다자간 보건 지원에 투자하기를 바란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혁신 역량을 글로벌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이 걸어온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다른 세계 지도자들에게 글로벌 보건과 개발 투자의 힘을 상기시켜 주길 바란다. 한강의 기적 이야기를 전하고 이를 가능하게 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한국이 그 기적을 더 널리 확산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더 많은 국가가 한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말이다. 네. 이 사진이 뭔가 봤더니요. 2002년 3월 게이츠 재단이 남아프리카 4개국에 기금 15만 달러를 지원을 했는데, 왼쪽부터 이 빌 게이츠의 아버님이시군요. 빌 게이츠의 아버님인 윌리엄 게이츠 분이시고, 중간에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십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관세에 허리 휘는 중소기업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 반송도. 이 관세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면밀하게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정부 수출 바우처 혜택 강화, 자동차용 볼트, 너트를 제조하는 DK 이노시스는 3년 전 미국 법인을 세워서 GM 포드의 현지 협력사와 공급 계약 체결에 성공을 했고요. 5년간 총 150억 규모였는데 차종별 전용 금형을 개발하고 인정을 받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올해 3월 첫 납품을 했고 지난 6월 2차 물량을 보냈지만 이 물량이 태평양을 건너는 도중에 미국발 철강 관세가 2배로 뛰었고요. 첫 납품 때도 철강 관세 25%가 붙어서 그 절반을 부담했지만 더 이상의 관세 폭탄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보냈던 물량은 쉽백하고 반송하고 공급 계약을 해지했고요. 이 회사 구자연 대표는 업력 덕분에 멕시코사와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물량을 돌릴 수 있었지만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국내 업체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 이제 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미국발 관세 폭탄에 허리 휘는 중소기업들. 냉동김밥도 마진율이 5에서 10%인데 15% 관세로 신상품을 출시를 아예 중단했고요. 보일러 업체는 철제 부품에도 35% 관세 우려, 현지 공장이 없어서 타격이다. 전선 제조사는 중국산 구리 부품에 50% 관세를 붙이는군요. 패션 업계는 아세안 등 대외안 시장은 중국이 이미 저가 공세를 하고 있어서 쉽지 않다. 이거네요. 자, 관세 타격 본격화된 수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철강이 18.8 줄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수출 통계가 10일마다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무선통신 마이너스 4.5, 자동차 부품 마이너스 13, 정밀기기 마이너스 8.9, 가전제품이 마이너스 42.7%나 줄었네요.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캐대언 흥행하는데 세계 IP 시장 상위 50, 한국 기업 한 곳도 없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K-팝을 테마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미국 넷플릭스, 일본 소니 기업이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세계 IP 시장 상위 50 기업에 한국 기업은 단 한 것도 없고요. 시장 조사업체 라이센스 글로벌의 2025 세계 지식재산권자 상위 50 명단을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1위부터 6위까지를 포함해서 총 32개 기업이 명단에 올랐고요. 일본은 중국, 프랑스가 각 2곳, 스웨덴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덴마크가 각각 한 곳이고요. 지식재산권을 활용 제작한 상품의 작년도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는 1위는 미키마우스 등 유명 캐릭터를 다수 보유한 미국의 월트 디즈니 620억 달러 86조. 와. 두 번째는 헤즈브로 트랜스포머, 그리고 세 번째가 워너브라더스 배트맨 등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32개 기업이 지난해 지식재산권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338조나 돼요. 한국 GDP의 13% 수준입니다. 헬로키티를 보유한 일본의 산리오가 84억 달러, 그리고 핀란드의 무인 캐릭터즈가 7억 7천만 달러도 인기가 높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원천 IP가 부족하고 IP의 다각적인 활용에 대한 전략 미흡과 투자 여력 부족 등이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종명 대한상해 산업혁신본부장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웹툰, 게임, 굿즈, 공연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슈퍼 IP 전략과 유망 프로젝트에 제작비를 공동으로 대고 IP 권리를 공유하는 IP 주권 펀드 조성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고의 안전자산, 금에 투자하는 5가지 방법. 자, 어떤 게 있나 보겠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으로 금이 안전자산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뉴욕 상품거래소 COMEX에서 그냥 저거는 우리가 CME라고 많이 하죠. CME. 시카고 잠깐만요. 이거는 뉴욕 상품거래소네요.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380.30 달러. 또 연초 이후 약 30% 증가했습니다. 행동경제학 박사인 김나영, 양정중 교사는 10월 공개된 재테크 숟가락에서 금에 투자하는 5가지 방법을 공개했는데, 자, 첫 번째, 실물 금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김 교사는 목걸이 반지는 세공비가 많이 들어서 투자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군요. 실물 투자는 골드바가 오히려 낫다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 골드바를 살 때 부가가치세 10%와 수수료 5%가 붙군요. 최소 15% 이상 가격이 올라야 이익을 볼 수가 있네요. 이자가 없다는 것도 단점이다. 두 번째는 골드 뱅킹인데 금 통장입니다. 0.01g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계좌에 쌓인 금은 실물로 출고할 수도 있네요. 사고 팔 때 1% 정도의 수수료가 들고 수익에 대한 세금 15.4%가 있다는 건 단점이다. 세 번째는 금 펀드인데 금을 캐는 금광회사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ISA나 IRP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수할 수 있어서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보수가 비싼 편이라고 하네요. 네 번째는 금상장지수 펀드 ETF인데 ISA, IRP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수 가능하며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보다 보수가 저렴하고 한 주 가격이 보통 1만 원대라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증권사에서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파는 KRX 금현물 투자법인데 금 ETF와 비슷해 보이지만 KRX 금현물은 1g씩 사서 모은 금이 100g 이상이 되면 실물 골드바로 출고할 수 있는 반면에 금 ETF는 실제로 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KRX 금 현물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금 ETF는 수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을 내야 하는 차이점이 있네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금을 사고 싶다 하면 그냥 코덱스 골드 선물 하면 됩니다. 코덱스 골드 선물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오는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옛날에는 코덱스 골드 선물을 많이들 추천도 해드렸었는데 내년에 금값 동향하고 여러 가지 좀 봐야 되죠. 금이 너무 과열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거 다 확인해서. 근데 여기 첫 번째 이유에 또 여기 적혀 있지만, 근데 금 실물 투자하면 이자가 없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돼 있는데 2000년 초부터 금값이 주구장창 오르거든요. 2011년까지. 그때 오를 때 우리나라의 그 금 보유량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한국은행에 계신 분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왜 금 투자를 이렇게 안 했냐 했더니 이자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도 고성장주는 보면 배당을 안 하죠. 배당을 안 하는데도 주식 투자자들은 이 고성장주를 좋아합니다. 그죠? 왜냐면 뭐 팔란티어만 하더라도 주가가 뭐 15배씩 이렇게 오르니까. 그래서 금을 투자할 때도 이 이자가 없다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 금리에 따라서 금의 움직이는 변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금에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하는 거,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상대적 매력도를 좀 봐야 되거든요. 상대적 매력도. 상대적 매력도로 봤을 때 이 금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좀 유리해 보일 때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내년 5월까지는 주식으로 돈 벌고 저는 내년 5월 달에 코덱스 골드 선물로 좀 도망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골드 선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생이 들어가 있으면 또 IRP 계좌나 이런 데서 또 편입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다 파생이 들어가 있고요. 코덱스 골드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파생이 들어가 있어서 ETF IRP 계좌에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들 그 챗GPT나 이런 데 물어보셔가지고 댓글로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쌍둥이 인텔의 주가 급등. 삼성전자 주주는 괴롭다. 하하하. 자, 14일 컴퍼니스 마켓 캡에 따르면 1위는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은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4조 4천억 달러 정도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400원을 곱하면 얼마예요? 5조 5,500조? 네, 5,500조 정도 된다 그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애플, 그리고 7위는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자,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정보통신, IT,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여기 표가 나오네요. 4위가 알파벳, 5위 아마존, 메타, 아람코, 브로드컴, TSMC,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가총액 순위는 어떨까? 여기 딱 보시면 전자 420조, 하이닉스 200조, LG엔솔 92조, 삼바 74조, 전자우선주 47조. 전자우선주랑 본주랑 합치면 딱 500조예요. 70조네. 그죠? 470조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차, KB금융,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는 국내 투자자 대부분은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인데 팹리스, 파운드리 등의 용어는 영어의 알파벳처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 1989년부터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및 석좌 교수로 35년간 반도체를 가르쳐 온 산증에 홍성철 교수를 초대했다. 자, 첫 번째, 왜 삼성전자와 인텔은 쌍둥이 기업일까? 반도체 기업이라고 다 같은 기업이 아니다. 기술에 따라 반도체 기업도 나눠지기 때문인데 반도체 기업은 기술에 따라서 팹, 반도체를 실제로 생산 가공하는 공장, 이 팹을 가진 파운드리, 팹이 없이 설계만 하는 팹리스로 나눠지는데 파운드리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는 TSMC, 팹리스에서는 엔비디아, 애플, AMD, 브로드컴 등이 있습니다. 팹과 설계를 모두 갖고 있는 기업은 IDM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두 회사가 인텔과 삼성전자이고 이 두 회사는 선택과 집중을 못해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모든 분야를 다 성공시켜서 세계 최고가 되거나 두 가지 기로에 늘 서 있는 셈인데 인텔 주가는 최근 일주일간 20% 넘게 급등한 상태이고요. 이는 같은 영역에서 경쟁하는 전자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 대체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기술에 따른 반도체 기업 분류 여기 잘 되어 있습니다. 파운드리에는 지금 어떤 회사가 있고 팹리스에는 어떤 회사가 있고 IDM에는 인텔, 삼성전자, 그리고 이퀴프먼트에는 장비에는 ASML,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KLA, 도쿄 일렉트론 등등이 있고요. 오사트 기업에는 엠코, ASE, 그리고 스필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회사들은 생산과 가공을 혼자서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을 이퀴프먼트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ASML입니다. 파운드리 회사가 잘 되면 이 이퀴프먼트 회사들도 영향을 받고 되고 이 이퀴프먼트 회사들 중에서 누군가 뛰어난 공정기계를 개발할 경우에는 파운드리 회사들이 구입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마지막으로 ASE로 대표되는 오사트는 반도체의 공정이 다 끝나면 이를 패키징하는 기업입니다. 홍 교수는 이런 반도체 생태계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면서 그래야 반도체 관련 기사를 봤을 때 이해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회사의 신기술 발표를 보고 주식시장에 초기 진입하기도 쉽고 각 회사들의 기술의 발전을 봤을 때 손절할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자, 왜 삼성전자는 HBM 기술을 초기에 무시했을까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하이닉스에 뒤지게 된 배경으로는 HBM 경쟁력이 지목이 되는데 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먼저 HBM 개발을 시도했지만 접었고 결국 이를 개발한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에 공급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자, 홍 교수는 삼성전자가 HBM의 시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은 이 발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반도체 소자들을 초기에는 2차원으로만 붙였고 이후에는 3차원으로 붙였는데 이는 단층 집을 짓다가 고층 빌딩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고 문제는 1층만 지어도 열이 많이 난다는 건데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것을 붙여 놓으면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지금도 HBM들은 냉각수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HBM은 휴대폰 등 소형 전자기기에는 아직 넣을 수가 없기에 전자는 시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개발한 건 소련 과학자. 현재 반도체는 미국의 주요 산업이고, 그러나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실리콘 크리스탈 인곳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은 러시아 점령 당시 폴란드인이었던 구소련 얀 초클라스키 박사다. 초클라스키 박사는 1400도 실리콘이 녹아있는 곳에 시드를 넣어서 조금씩 끌어올리며 기둥 형태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얇게 자른 것을 웨이퍼라고 불렀고요. 송 교수는 이 웨이퍼 위에 이것저것 올려 피자처럼 굽는 것이 지금 쓰는 반도체들이라고 했습니다. 피자를 맛있게 굽는 것처럼 이 위에 어떤 것들을 올려 어떻게 구워야 반도체도 잘 구워지는 것일까? 왜 그 많은 재료 중에 실리콘이 반도체의 주 재료가 되는 것일까? 반도체의 탄생을 주도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는 누구일까?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선일보 머니의 테크 명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고요. 네, 긍정의 에너지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모두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